밤 11시 남편은 식탁에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내 뺨을 때렸다. 그는 소리쳤다. 빨리 밥 차려. 이 쓸모없는 여자야. 나는 아무 말 없이 20분 동안 부엌에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뚜껑이 덮인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맛있는 요리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뚜껑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음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지옥행 티켓이 들어 있었다. 거실 벽시계는 밤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 밖은 너무나 고요했다. 주차장 아스팔트에 내 차의 타이어가 마찰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내일 아침 마감인 감사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 머릿속에서는 망치가 반복해서 내리치는 것처럼 지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곧 나를 맞이해줄 푹신한 침대를 상상하면서 나는 그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아무 방해 없이 잠들고 싶었다. 차 시동을 끄고 현관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피로로 약간 떨리는 내 손에서 집 열쇠가 짤랑거렸다. 문이 열리자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곧장 내 얼굴을 덮쳤다. 이상했다. 평소 이 시간이면 거실 불은 꺼져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모든 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발걸음은 문턱에서 멈췄다. 내 남편, 민준. 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나를 심판하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고 계셨다. 그리고 왼쪽에는 시누이인 미나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이따금씩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곁눈질했다. 내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민주는 벌떡 일어나 큰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턱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목에 핏대가 서는 것을 보니 그의 감정이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빠, 나 방금 퇴근했어. 그 한마디를 다 끝내기도 전에 내 왼쪽 뺨으로 강한 따귀가 날아왔다. 짝! 그 소리는 그날 밤 거실의 정적을 깨뜨릴 만큼 요란했다. 순식간에 얼굴에 쓰리고 뜨거운 감각이 퍼져나갔다. 따귀가 너무 세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갈 정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방금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가 엄청난 충격에 밀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뺨을 잡은 오른손이 떨렸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한 조각의 죄책감이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없었다. 폭발할 듯한 분노의 섬광만이 가득했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이 싸구려 같은 여자야. 민준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소리쳤다. 그의 침이 내 머리카락에 튈 정도였다. 네가 뭔데 이 시간에 들어와? 남편은 집에서 기다리는데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오빠, 나 야근했어. 월말이라서 바쁜 거 알잖아. 일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문자도 보냈잖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핑계는 최 여사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 중년 여성은 소파에서 일어나 내 얼굴을 손가락질했다. 내가 무슨 아내야. 우리 모두 여기서 1시간 동안 굶주리고 앉아 있었어. 식탁엔 음식이 하나도 없고 냄비는 텅 비었고 냉장고엔 찬물밖에 없더군. 너 일부러 내 아들이랑 내 손주들 굶겨 죽이려는 거지. 응. 미나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거들었다. 마치 내가 소셜미디어 영상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분수를 좀 아세요. 형님, 민준 오빠는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느라 피곤했다고요. 아내가 퇴근하면서 음식을 사오거나 요리를 해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정말 쓸모없어. 나는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다.
6개월 전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해고된 후 이웃들에게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거짓말하는 백수 남편 민준.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하면서도 이 집에서 더러운 접시 하나 들어 올리지 않는 시어머니 최 여사, 그리고 내 추가 카드로 잠자고 먹고 온라인 쇼핑만 하는 게 일인 25살의 아가씨 미나. 그들 모두 내 땀으로 살고 있었다. 그들 모두 내가 매달 할부금을 내는 이 집 지붕 아래서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내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기 위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내게 소리치고 있었다. 빨리 가서 밥이나 해. 쓸모없는 여자야. 민준이 다시 소리쳤다. 이번에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어 나는 뒤로 비틀거리다 신발장에 부딪혔다.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기 전까지 부엌에서 나올 생각 마. 맛없기만 해봐. 그릇이 네 얼굴로 날아갈 줄 알아. 나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소리치고 싶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토해내고 싶었다. 당장 그들을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내 계획이 망가질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기 위해서는 침착함이 필요했다.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우아한 복수를.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했다.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의 빛이 없었다. 차갑고 텅 빈 시선만이 존재했다. 알았어요. 나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배고프시죠? 20분만 기다리세요. 오늘 밤 당신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민준을 지나쳐 걸어갔다. 최 여사님의 비웃는 시선과 미나의 조롱 섞인 웃음을 무시했다. 나는 똑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 하녀처럼 그들을 모시기 위해 몇 시간씩 보내던 그곳으로.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를 것이다. 오늘 밤 이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이 부엌은 내가 그들의 파멸을 조리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부엌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문을 단단히 닫았다. 문에 등을 기댄 채 힘을 모으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뺨의 쓰라림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이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헌신적인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민준의 게으름을 눈감아 주었다. 최 여사님의 잔소리를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미나의 철없는 행동에 져주었다. 나는 인내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완전히 틀렸었다. 내 인내는 오히려 그들 내면의 괴물을 키웠을 뿐이다. 그들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고 더 잔인해졌으며 더 염치 없어졌다. 나는 눈을 떴다. 아까 참았던 눈물은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다. 저런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위해 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나는 부엌 구석의 서랍으로 걸어갔다. 그동안 숨겨왔던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해 둔 곳이었다. 이제 충분하다. 이 막장 드라마는 오늘 밤으로 끝나야 한다.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를 일부러 요란하게 냈다. 탁, 타닥, 탁. 그 리듬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벽을 뚫고 거실까지 들렸다. 나는 저 밖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내가 다시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 어리석은 아내가 겁에 질려 그들의 까다로운 배를 채워줄 양파나 고기를 서둘러 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부엌 조리대 위에는 손댄 식재료가 하나도 없었다. 큰 칼은 빈 도마 위에서 반복적으로 내리쳐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쇼의 일부였다. 나는 그들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전에 최대한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계속해서 가짜 소음을 내는 동안 내 다른 손은 진짜 요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보통 명절이나 큰 가족 행사에만 사용하던 커다란 은쟁반을 꺼냈다.
쟁반은 부엌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그 위에 나는 밥이나 반찬이 담긴 접시를 놓지 않았다. 그들이 보통 요구하던 불고기도, 김치찌개도, 나물무침도 없었다. 대신 싱크대 아래 비밀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3개월 전부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해둔 봉투였다. 나는 봉투를 열고 그 안에서 3가지 중요한 서류를 꺼냈다. 첫째, 이 집의 소유권 증서. 이 집은 원래 내 저축으로 산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가장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싶다며 자기 이름을 공동 명의로 넣어달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지난달 내 연말 보너스로 마지막 할부금을 다 갚은 후 나는 몰래 내 단독 명의로 완전히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다.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도 들었지만 다행히 믿을 수 있고 민준 모르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줄 아는 법무사가 있었다. 이 서류는 이 집의 벽돌 1장, 타일 1조각, 땅 1평까지 모두 내 소유라는 증거였다. 둘째, 이혼 소장. 이 서류에는 이미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용에는 이혼 사유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언어폭력, 방금 일어난 신체적 폭력. 다행히 일주일 전 거실에 설치한 CCTV에 녹화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방임. 나는 명령만 할 줄 아는 남자를 부양하는데 진절머리가 났다. 셋째, 노트처럼 두꺼운 은행 거래 내역서 묶음. 거기에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모든 거래 내역에 밝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민준의 자동차 할부금, 최 여사님이 사교 모임에 쓰던 월 생활비, 미나가 명품 가방과 신발을 사는 데 쓴 내 추가 카드 대금, 심지어 민준의 담뱃값과 기름값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총액은 어마어마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것은 내가 이 가족의 가장이지 민준이 아니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나는 이 3가지 서류를 쟁반 위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소유권 증서는 가운데에, 이혼 소장은 왼쪽에, 그리고 이체 증빙 자료는 오른쪽에, 그리고 반짝이는 은색돔 뚜껑으로 덮었다. 완벽했다. 겉보기에는 마치 5성급 레스토랑의 고급 저녁 식사처럼 보였다. 손목 시계를 흘깃 보았다. 정확히 20분이 지났다. 이제 메인 쇼를 시작할 시간이다. 나는 양손으로 쟁반을 들어 올렸다. 그 무게는 내가 그동안 짊어져 온 삶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짐처럼 느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표정한 얼굴로 부엌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식당에는 3사람이 이미 식탁 주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초조해 보였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이미 각자의 손에 들려 내가 내놓을 음식이 무엇이든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뚜껑 덮인 큰 쟁반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자 최 여사님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그래야지. 최 여사님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비꼬았다. 아내란 모름지기 민첩해야 하는 법이야. 돈만 벌 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 뱃속도 최우선으로 챙겨야지. 민주는 아까의 분노가 남은 시무룩한 얼굴로 콧방귀를 뀌었다. 오래도 걸리네. 기다린 시간만큼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싱거우면 다시 만들 준비나 해. 미나는 심지어 목을 쭉 빼고 있었다. 뭐예요? 형님, 냄새가 여기까지 하나도 안 나네. 설마라면 끓인 건 아니죠.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쟁반을 식탁 중앙에 천천히 위험 있는 동작으로 내려놓았다. 쟁반이 유리 식탁에 닿는 소리에 그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식탁 끝에 똑바로 서서 민준을 약간 주눅들게 만드는 시선으로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다. 아마 그는 내게서 급격한 기운의 변화를 느꼈을 것이다. 자, 드세요. 나는 짧게 말했다. 이게 오늘 밤 제가 당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요리입니다. 배불리 드세요. 참을성 없이 민주는 손을 뻗어 은색 뚜껑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어디 한번 보자.
뭐가? 그의 말은 목구멍에서 멈췄다. 쟁반 뚜껑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갑자기 닥친 섬뜩한 정적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도 식욕을 돋우는 양념 냄새도 없었다. 쟁반 위에는 그저 종이더미만 있을 뿐이었다. 민준의 눈이 그 종이들을 보며 휘둥그레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맨 위 서류의 글씨를 읽으려 애썼다. 아까 화로 붉어졌던 그의 얼굴은 서류의 상단 로고와 제목을 알아차리자 서서히 창백해졌다.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혼란과 시작된 공황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노안이 온 최 여사님이 가장 두꺼운 종이 뭉치를 낚아챘다. 음식은 어딨어? 왜 우리한테 신문지를 주는 거야? 너 미쳤니 지은아? 하지만 그녀가 은행 거래 내역서에 형광펜으로 칠해진 숫자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커졌다. 이게 뭐니? 상황 파악이 더 빠른 미나가 곧장 이혼 소장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대충 훑어보더니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봤다. 오빠, 형님이 이혼하재.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민주는 방금 들고 있던 집 소유권 증서를 식탁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일어서서 떨리는 검지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이혼 소장, 네가 뭔데 감히 나랑 이혼을 해? 이 몹쓸 아내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건 집 문서. 왜 내 이름만 있어? 내 이름은 어디 갔어? 나를 속인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주 상냥하지만 차갑고 찌르는 듯한 미소였다. 현실을 마음껏 드세요. 박민준 씨, 어머님 미나 씨, 저기 있는 숫자들을 보며 배를 채우시고요. 그게 바로 그동안 당신들이 축내온 내 돈의 액수니까요. 나는 민준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집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내 겁니다. 원본 서류는 오늘 아침 은행 안전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뒀어요. 그건 그냥 사본이니까 찢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체 증빙 자료를 들고 떨기 시작하는 최 여사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당신들 모두를 내 집에서 쫓아내겠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 최 여사님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내 귀가 윙윙거릴 정도였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민준이가 이 집 가장이라고. 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에 불과해. 가장. 나는 작게 웃었다. 비참하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어느 집 가장이 아내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죠. 어느 집 가장이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모욕하는 걸 내버려 두나요?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텐데. 민준 씨는 1년 전부터 이 집에 단 1원도 보탠 적이 없어요. 지금 어머님 머리 위를 밝히는 저 전기세도 제가 내는 거예요. 민준은 으르렁거렸다. 그의 손은 다시 나를 때릴 준비가 된 듯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는 식탁을 돌아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 이런 건방진. 말 취소 안 하면 내가 뭐 어쩔 건데요. 나는 도전했다.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었다. 그를 도발하며 또 때리게요. 그러시죠. 저 위쪽 구석에 있는 CCTV가 아까 거실에서 당신이 내 뺨 때린 거 이미 녹화했어요. 한 번만 더 손대면 그 녹화 영상은 클라우드와 내 변호사님 카톡으로 자동 전송될 거예요. 이혼 소장에 더해서 가정폭력, 형사고소라는 보너스도 받고 싶으세요? 민준의 발걸음이 즉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방구석에서 빨갛게 깜빡이는 작은 카메라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극심한 증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가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장. 내 위협으로 인해 잠시 생겨났던 정적은 귀를 찢을 듯한 소란으로 산산조각 나기까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최 여사님이 가장 먼저 이성을 잃었다.
평소 사교 모임 친구들 앞에서 항상 우아한 이미지를 지키던 그 늙은 여인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식탁 위에 모든 종이를 쓸어버려 바닥에 흩뿌렸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걸어 다니는 현금인 출기 정도로 여겼던 며느리에게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꼈다. 자신이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최 여사님은 손바닥으로 식탁을 반복해서 내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나를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내가 민준을 조종했고 흑마술을 썼거나 아들이 방심한 틈을 타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 비난은 내 귀에 우습게 들렸다. 민준이 가진 재산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재산을 노리고 사기를 친단 말인가? 이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부터 차고의 자동차까지 모두 내 피땀으로 산 것인데 하지만 기댈 곳을 잃어 공황에 빠진 그들에게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듯했다. 아까 CCTV 위협에 잠시 주춤했던 민주는 이제 우리에 갇힌 야수처럼 식당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좌절감에 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의 눈은 상황을 역전시킬 틈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미친 듯이 훑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집 소유권 증서 사본을 주워 종이공처럼 구긴 다음 내게 던졌다. 그 공은 아프지 않게 내 어깨에 맞고 튕겨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맞설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서류들은 진짜였고 이체 증거는 명백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내 돈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철부지 신우이 미나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짜증나게 반응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대신 지난주에 막 산 명품 가방을 껴안고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다. 물론 내 신용카드로 산 것이었다. 그녀는 오빠에게 매달리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졸랐다. 그녀는 노숙자가 될까봐, 소셜미디어에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을까봐, 친구들이 사실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의 칭얼거리는 울음소리는 내 머리를 더욱 지끈거리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을 주었다. 마침내 그 소녀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그녀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볼 때마다 항상 나를 괴롭히던 바로 그 두려움을 나는 그들이 몇 분 동안 감정을 표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식탁 끝에 우뚝 서서 한 기생충 가족의 파멸쇼를 즐겼다.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방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내가 긴 창문 커튼 뒤에 무언가를 숨겨둔 곳이었다. 나는 빵빵하게 가득 찬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 3개를 꺼냈다. 대형 쓰레기 봉투였다. 나는 그 봉지들을 방 중앙으로 끌고 왔다. 비닐이 타일 바닥에 쓸리는 소리에 그들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봉지들을 그들 앞에 하나씩 던졌다. 쿵쿵쿵. 3개의 큰 봉지가 정확히 그들의 발 앞에 떨어졌다. 민주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 최 여사님은 울부짖음을 멈췄고 미나는 잠시 울음을 그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쓰레기 봉투를 쳐다봤다. 봉지 안에서는 종약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그건 당신들 물건이에요. 나는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낮에 당신들이 쇼핑몰에 갔을 때 이미 다 정리해뒀어요. 옷, 바지, 신발,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 물품들은 저 안에 다 넣었어요. 제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나 제 돈으로 샀지만 당신들이 가져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물건들은 이미 앞 쓰레기장에 버렸거나 중고로 팔기 위해 보관해 뒀어요. 굳이 방에 올라가서 짐 쌀 필요 없어요.
당신들 방은 이미 단단히 잠갔고 열쇠는 버렸으니까 당신들은 이 식당과 현관문 외에는 이 집의 어떤 공간에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요. 미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며 비닐봉지 하나를 바로 찢었다. 내용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주름진 옷들, 상자 없이 쌓아둔 몇 켤레의 신발, 파우치 없이 그냥 던져 넣은 화장품들. 그녀는 자신의 비싼 옷 컬렉션이 주방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것을 보고 더 크게 울었다. 그녀는 옷을 그렇게 접으면 망가진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게 그것들은 최대한 빨리 내 집에서 치워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다. 최 여사님은 마치 내가 방금 괴물로 변한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심장병이 도진 것처럼 연기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추방을 취소하길 바라면서. 예전에는 이 방법이 항상 통했다. 내가 화를 낼 때마다 그녀는 아픈 척했고 나는 즉시 사과하며 그녀를 간호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다. 나는 지난달 그녀의 마지막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아주 건강했다. 아픈 것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뿐이었다. 민준이 다시 내게 다가오려 했다. 이번에는 애원하는 듯한 가식적인 어조로.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우리의 달콤했던 결혼의 추억, 우리가 한때 맹세했던 신성한 서약, 우리가 이혼하면 이웃들이 수군거릴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 감정을 조종하려 했다. 그의 오래된 무기, 즉 동정심과 사회적 망신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하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상처받은 여자의 마음은 결국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다는 것을 잊었다. 민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흘깃 보았다. 내가 최후 통첩을 한 지 5분이 지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두드리고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연결되는 비상호출 버튼이 있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나는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내 인내심은 바닥났고 이 싸구려 드라마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 쓰레기 봉투들을 들고 내 집에서 끌고 나가요. 내 명령은 단호했다. 열흘 셀 동안 당신들이 아직 여기 있다면 나는 이 호출 버튼을 누를 거예요. 단지 경비원들이 와서 당신들을 강제로 끌어낼 거예요. 이웃들 앞에서 도둑처럼 끌려나가는 게 얼마나 창피할지 상상해 보세요. 선택은 당신들 몫이에요. 남은 자존심이라도 챙겨서 스스로 나가든가 아니면 온 동네 주민들에게 공짜 구경거리가 되면서 강제로 끌려나가든가. 하나, 둘, 셋.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 눈에서 망설임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살기등등한 진심을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커다란 비닐봉지 중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는 미나에게 울음을 그치고 짐을 옮기는 것을 도우라고 소리쳤다. 그는 또한 아직 숨이 가쁜 척 연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들은 마침내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의 여왕이 깨어났고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 짙은 밤의 어둠이 드러났다. 세찬 바람이 곧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는 빗방울을 몰고 왔다. 자연은 마치 이 집을 오물로부터 청소하려는 내 계획을 지지하는 듯. 그들이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졌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빠르게 뛰는 내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는 듯했다. 나는 문턱에 서서 그들이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재산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지 확인했다.
민준이 어깨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맨 채 가장 앞서 걸었다. 그는 방금 나를 때렸던 오만한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의 셔츠는 튀는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축 늘어졌으며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을 감추려 숙이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미나는 마지못해 자기 비닐봉지를 끌었다. 이따금씩 봉지 끝이 주차장 바닥에 걸릴 때마다 나지막이 욕을 했다. 최 여사님은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턱을 치켜든 채 걸으며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 애썼다. 비록 그녀의 몸은 밤바람에 떨리기 시작했지만 최 여사님의 마지막 발이 문턱을 넘자마자 나는 곧장 묵직한 나무 문을 세게 닫았다. 쾅! 문이 닫히는 굉음은 내 인생의 어두운 한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즉시 이중 잠금 장치를 돌리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밖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민준이 내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고 욕설을 퍼붓다가 애원으로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에 삼켜져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앞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엿보았다. 마당에서 세 사람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며 순식간에 그들의 몸을 적셨다. 쓰레기 봉투는 이제 흠뻑 젖어 더욱 비참해 보였다. 민주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길 바랐지만 그는 틀렸다. 흠뻑 젖은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내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들이 퇴근 후 온라인 택시를 기다리며 비를 맞던 나를 내버려 두고 민준이 내 차로 친구들과 놀러 다녔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뼈를 내는 빗물의 차가움을 느껴보시지. 내 집 앞에서의 소라는 결국 이웃의 관심을 끌었다. 좌우 집의 현관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몇몇 이웃들은 창문을 열거나 현관으로 나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구경꾼이 생긴 것을 알아차린 민주는 즉시 전략을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욕설을 퍼붓지 않고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려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웃들에게 내가 아픈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밤중에 쫓아내는 패륜적인 아내라고 외쳤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연기했다. 주민들의 동정심이 나로 하여금 문을 열게 만들 것이라 기대하며 도와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밖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민준이 집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드라마 본능이 강한 최 여사님은 곧장 젖은 현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척했다. 미나도 옆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울어 극적인 드라마 한 장면을 연출했다. 몇몇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새 집 건너에 사는 아파트 동대표 아저씨가 우산을 쓰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민준이 사실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단지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경비대장인 김 반장님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김 반장님과 그의 팀에게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이 있으니 즉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낯선 사람들이 내 집 현관에서 소란을 피우며 주민들의 평온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란색 경광등을 켠 순찰차 2대가 나타났다. 김 반장님과 2명의 대원이 신속하게 내렸다. 그들은 민준 가족의 드라마가 한창인 현관으로 다가갔다. 나는 민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김 반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문을 살짝 열 용기를 냈다. 김 반장님, 이 사람들 좀 제압해 주세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엿보는 이웃들에게 들릴 정도였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집 주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졌고 이 집은 등기부등본상 제 개인 소유입니다. 이들이 강제로 들어오려 하고
이웃들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이들을 단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민주는 입을 떡 벌렸다. 그는 김 반장님에게 자신을 변호하려 했었다. 반장님, 여긴 제 집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요. 제 아내 말 듣지 마세요. 하지만 김 반장님은 여기서 오랫동안 일해온 전문 경비원이었다. 그는 누가 매달 관리비와 공동 전기세를 제때 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준이 아니라 나였다. 그는 또한 민준이 술에 취해 집에 오거나 친구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파티를 열어 주민들의 불평을 자주 샀던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김 반장님의 마음은 분명 민준 편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강지은 씨가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시고 선생님께서 나가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주민들 쉬시는 시간에 소란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 반장님이 민준의 팔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정문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경비원 2명의 힘이 훨씬 강했다. 아까 기절한 척하던 최 여사님은 경비원에게 강제로 들려나갈까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그들은 죄수처럼 마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민준의 얼굴은 이제 그를 비웃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이웃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새빨개졌다. 억울한 남편 연기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이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민주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멈춰섰다. 그는 돌아서서 아직 문턱에 서 있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차키, 차키 어디 있어? 내 지갑이랑 차키가 아직 안에 있어. 키 이리 던져. 최소한 차는 타고 가게 해줘. 나는 비스듬히 미소 짓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가 현관등 불빛 아래서 내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조금 앞으로 나아갔다. 차요. 어느 차 말이죠? 민준 씨, 저 검은색 SUV 말이야. 나는 순진한 척하며 물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차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할부금도 지난달에 내 보너스로 완납했고요. 그러니까 그건 내 차예요. 열쇠는 당신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겨뒀어요. 당신은 그 차에 1mm의 권리도 없어요. 하지만 난 차가 필요해. 이 비 오는 날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민준이 좌절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 사이로 갈라졌다. 가. 차가 페루탄가 커. 그건 더 이상 내 알바 아니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걸어가세요. 운동 삼아서요.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온라인 택시를 부르든가. 아, 깜빡했네요. 지갑을 안에 두고 왔죠. 그리고 그 지갑 안에 있는 모든 신용카드는 5분 전에 내가 앱으로 정지시킨 내 추가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갑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솜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파멸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달았다. 집도 차도 단 1원 한 푼도 없었다. 김 반장님이 대원들에게 그들을 계속 멀리 끌고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됐습니다. 선생님, 갑시다. 강지은 씨,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경비원이 훈계했다. 민준, 최 여사님, 그리고 미나는 마침내 그들이 그동안 기생했던 호화로운 집에서 멀리 끌려나가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쏟아지는 비를 뚫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 된 검은 쓰레기 봉투를 끌면서 나는 다시 문을 닫고 잠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거세게 들렸다. 하지만 여기 내 집 안에서는 분위기가 너무나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긴 숨을 내쉬고 미소 지었다. 오늘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 것이다. 아주 편안하게. 호화로운 주택 단지의 문은 그들의 등 뒤에서 단단히 닫혔다. 마치 그들이 방금 떠나온 안락한 삶과 이제 그들을 맞이하는 지옥 같은 세상 사이의 분리벽 같았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뼛속까지 파고드는 세찬 바람과 함께 더욱 미친 듯이 쏟아졌다. 민준, 최 여사님, 그리고 미나는 텅 빈 대로변에서 추위에 떨면서 있었다. 비를 피할 지붕이라곤 더 많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무성한 가로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하수구 물살에 휩쓸린 시궁쥐처럼 보였다. 젖고 더럽고 비참했다.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 된 검은 쓰레기 봉투는 엉성하게 묶인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질퍽한 인도를 따라 목적 없이 걸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 절망적인 얼굴들을 비추었다. 민주는 몇 번이고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혹시라도 끼워져 있는 지폐나 남겨진 체크카드 같은 기적을 바라면서.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카드,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그의 비싼 가죽 지갑은 침실 협탁 위에 남겨져 있었다. 지은은 정말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그 지갑이 없으면 민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호텔방을 빌릴 수도, 음식을 살 수도, 심지어 길가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살 수도 없었다. 그의 신분과 금융 접근권은 이제 그에게 금지된 집 안에 단단히 잠겨 있었다. 최 여사님은 추위 때문에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는 심하게 부딪혔고 입술은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평소 두꺼운 화장으로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던 그 여인은 이제 늙고 연약해 보였다. 빗물에 남은 화장이 번져 눈 밑에 검은 얼룩이 생겨 얼굴이 흉측해 보였다. 그녀는 빗소리에 묻히는 갈라진 목소리로 민준을 탓했다. 아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아들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최 여사님의 비뚤어진 논리로는 이 모든 일이 그들이 지은을 몇 년 동안 억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준이 지은을 충분히 엄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미나는 절뚝거리며 뒤에서 걸었다. 아까 인도 구멍에 빠져 하이힐 반쪽이 부러졌다. 이제 쓸모없어진 비싼 신발을 손에 든 채 절뚝이며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문을 닫았지만 비를 피할 만큼 넓은 처마가 있는 편의점 상가 하나를 발견했다. 말없이 그들은 지친 몸을 차갑고 먼지 쌓인 타일 바닥에 던졌다. 민주는 차가운 철제 셔터에 등을 기댔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다. 굶주림이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식사한 것은 오늘 점심이었고 오늘 밤 그들은 지은이 준비한 저녁 만찬을 기대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요리를 받긴 했다. 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따뜻한 밥과 반찬의 환상이 민준의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그를 서서히 고문했다. 화면이 약간 금이 간 휴대폰을 꺼낸 미나는 남은 배터리 10%로 온라인 택시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췄다. 앱의 결제 수단이 지은의 추가 신용카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예약을 시도했고 아니나 다를까 화면에 거래 실패 알림이 떴다. 지은은 정말 모든 것을 차단했다. 미나는 사교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는 거절당했다. 세 번째 전화는 친구인 사샤가 받았다. 하지만 미나가 쫓겨나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사샤는 신호가 나쁘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나는 좌절감에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릎을 껴안고 서럽게 울었다. 그날 밤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축축한 피부를 모기들이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따금씩 지나가는 차량 소음에 깜짝 놀라 깨곤 했다. 고급차가 지나갈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쓰라렸다. 지금은 지은의 차고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그의 검은색 SUV가 떠올랐다. 새벽이 다가오는 밤의 정적 속에서 최 여사님은 체하고 배고파서 뒤틀리는 배를 붙잡고 신음했다. 약도, 담요도, 따뜻한 물도 없었다. 민주는 그저 텅 빈 시선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그의 거대한 자존심이 곧 그것을 밀어내고 지은에 대한 증오로 다시 채웠다. 그는 해가 뜨자마자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아침은 눈부신 햇살을 가져왔지만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들의 몸은 모든 관절이 뻣뻣하고 쑤셨다. 몸에서 마른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 지역의 새로운 노숙자로 여기며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가게를 열러온 한 점원이 그들을 거칠게 쫓아내며 멀리 가라는 의미로 그들의 발을 향해 양동이 물을 뿌렸다. 이미 산산조각난 자존심을 안고 그들은 멀지 않은 공원 벤치로 짐을 옮겼다. 점점 심해지는 굶주림을 참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미나는 얼마 남지 않은 데이터로 소셜미디어를 무심코 열었다. 그녀의 눈은 15분 전에 막 올라온 지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휘둥그레졌다. 미나는 민준과 최 여사님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깨끗하고 감각적인 아파트 식탁을 배경으로 토핑이 풍성하게 올라간 특별한 닭죽 한 그릇과 따뜻한 차 한 잔 사진이 있었다. 사진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최고의 아침 식사는 기생충 없는 아침 식사. 감사한 축복. 그 사진을 보자 민준의 속이 심하게 뒤틀렸다.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시기심과 분노 때문이었다. 그들이 쓰레기처럼 길가에서 고통받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아내의 지갑 없는 현실은 너무나 끔찍했다. 세상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가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민주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에게는 아직 일이 있었다. 그래, 그는 아직 한문구 유통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비록 그의 직위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월급도 빠듯해서 지은 몰래 하던 소액 온라인 도박으로 종종 탕진하긴 했지만 그는 사무실에 갈 수만 있다면 회사에서 가부를 받거나 동료에게 돈을 빌려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한 임시 고시원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남자로서 남은 마지막 위신이라도 지켜야 했다. 그는 최 여사님과 미나를 공원에 남겨두고 점심시간에 돈과 음식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무작정 민주는 3km를 걸어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공중 화장실에 들러 세수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심하게 구겨진 셔츠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진흙투성이인 구두는 젖은 화장지로 대충 닦았다. 그의 모습은 팀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사무실 로비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봤다. 평소 민주는 깔끔한 옷차림에 비싼 향수를 뿌리고 지은이 꾸며준 세련된 스타일로 출근했다. 오늘은 마치 자연재해에서 막 살아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민주는 그 이상한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부서 직원 2명이 슬쩍 코를 막고 민준을 곁눈질하며 서로 속삭였다. 민준은 못 본 척 굳은 얼굴로 앞만 보았다. 그의 심장은 세게 뛰었다. 자신의 가난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웠다. 자신의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앉기도 전에 인사팀 직원 한 명이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박 팀장님, 지금 바로 회의실에서 사장님과 인사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직원은 미소 없이 말했다. 민준의 기분은 바로 나빠졌다. 보통 이런 갑작스러운 호출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그 직원을 따라 복도 끝에 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에는 사장과 인사부장이 책상에 서류 더미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가웠고 조금의 친절함도 없었다.
민주는 지정된 의자에 앉아 입술이 떨리는데도 억지로 친근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부장님? 아침부터 급히 부르시고. 그는 아는 척하며 물었다. 사장이 민준 앞으로 파란색 서류철 하나를 던졌다. 변명은 필요 없어.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자네가 이끄는 마케팅팀 재무보고서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네. 민준의 심장이 믿는 것 같았다.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운영 자금 횡령, 유류비 영수증 위조, 심지어 실제로는 없었던 가짜 고객 접대비 부풀리기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그동안 민주는 자신의 생활비를 메우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리곤 했다. 예전에는 소액 현금의 차이가 생길 때마다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외부 감사 컨설턴트였던 유명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지은이 보고서를 정리해주거나 심지어 남편의 경력을 지켜주기 위해 자기 개인 돈으로 부족분을 몰래 메워주곤 했다. 지은은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보호막은 사라졌다. 지은은 더 이상 민준이 숨긴 시체를 덮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 감사팀에게 민준의 부서를 더 철저히 조사하라고 신호를 준 사람이 바로 지은일지도 몰랐다.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행정상의 착오일 뿐입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행정상의 착오? 인사부장이 콧방귀를 뀌었다. 6개월 동안 5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그걸 행정상의 착오라고? 우리가 자네가 첨부한 식당과 주유소에 확인해 봤어. 이 영수증들 전부 가짜야.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자네가 회사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정보도 입수했어. 박 팀장. 사장이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회사는 이런 범죄 행위를 용납할 수 없네. 오늘부로 자네는 불명예 해고야. 회사의 손실이 자네가 받을 권리보다 크기 때문에 퇴직금은 1원도 지급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48시간 내로 그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할 걸세. 경찰이 자네를 데리러 올 거야. 민준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불명예 해고, 퇴직금 없음, 감옥 갈 위협.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끝났다.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 이제 끊어졌다. 그는 애원하려 했고 심지어 사장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잊은 채 울부짖었다. 하지만 결정은 확고했다. 2명의 경비원이 불려들어와 민준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어젯밤의 추방 장면이 다시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직장에서 민준은 놀라움과 혐오감으로 그를 쳐다보는 동료들의 책상 사이를 지나 끌려나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의 비리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개인 물품을 라면 상자에 담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의 책상에는 귀중품이 많지 않았다. 성공한 척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뿐이었다. 민준이 손에 상자를 들고 사무실 건물 로비 밖으로 나섰을 때 그의 눈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숨쉬기 어렵게 하는 광경을 포착했다. 고급스러운 은색 세단 한 대가 바로 옆 건물 VIP 로비 앞에 멈춰섰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비즈니스 센터 건물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의 모습이 내렸다. 지은이었다. 하지만 이 지은은 매우 달라 보였다. 그녀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를 매우 품위 있어 보이게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업무용 가방을 든 2명의 비서를 대동하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지은은 대형 고객과의 미팅에 가는 중이었다. 그녀의 경력은 급상승하고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이름을 소리치고 싶었고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마치 땅에 못 박힌 듯 무거웠다. 그는 건물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남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낡은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 반면 지은은 방금 진흙에서 닦아낸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지은이 그의 쪽을 잠시 흘깃 보았다. 그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민주는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멈추지 않았고 인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놀란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돌려 그 마천루 건물로 발걸음을 계속했다. 뜨거운 인도 위에 진짜 패배자로 못 박힌 민준을 남겨둔 채 민준의 경력 붕괴는 그의 고통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조각이었고 한편 그가 저버린 여인은 이제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민준은 마치 발에 1톤짜리 쇳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공원으로 돌아갔다. 그날의 한낮 햇살은 너무나 뜨거웠고 이미 더럽고 땀 냄새 나는 셔츠 깃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의 목덜미를 태웠다. 손에는 사무실에서 가져온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꼭 껴안고 있었다. 이제 그가 어디든 들고 다녀야 할 실패의 상징이었다. 가는 내내 그의 배는 계속해서 울었다. 채워달라고 애원하며 쓰라리게 뒤틀렸다. 하지만 그 굶주림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두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돈도 없이, 음식도 없이, 그리고 최악으로 이제 자신이 회사에서 범죄 기록을 남긴 실업자라는 소식을 가지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마주해야 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비참한 광경을 보았다. 최 여사님과 미나는 페인트가 벗겨진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억지로 땅에서 뽑힌 식물처럼 시들어 보였다. 최 여사님은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미나는 찢어진 종이 상자로 얼굴을 부채질하며 짜증 가득한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이 멀리서 나타나는 민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은 잠시 밝아졌다. 김밥과 시원한 물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눈에서 분명히 빛났다. 미나는 심지어 다리의 통증도 잊고 일어나 오빠의 도착을 환영하며 나눠줄 것을 달라는 듯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민준이 그들 앞에 도착하여 들고 있던 상자를 땅에 비참한 쿵소리와 함께 떨어뜨렸을 때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감히 그들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한때 반짝였지만 지금은 길거리 먼지로 가득한 자신의 구두를 쳐다봤다. 막힌 목소리로 민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해고에 대해, 자신의 부정행위를 밝혀낸 회사 감사에 대해,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그리고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원 뒤편 도로의 소란스러운 교통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잠시 동안 세 사람을 침묵이 감쌌다. 그리고 나서 울음과 분노가 폭발했다. 최 여사님은 공원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남은 힘으로 민준의 팔을 때렸다. 그토록 부주의하고 어리석었던 자랑스러운 아들을 탓하며 그녀는 늙어서 노숙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지금쯤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사교 모임, 친구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최 여사님의 입에서 여과 없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한때 지은에게 자주 퍼붓던 거친 말들을 이제는 민준에게 온전히 토해냈다. 미나도 못지않게 잔인했다. 그녀는 민준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발로 차서 내용물이 쏟아지게 했다. 그녀는 오빠를 가족에게 폐만 끼치는 쓸모없는 남자라고 욕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지은 앞에서 그토록 자랑했던 화목한 가족이라는 가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애정도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오직 이기적인 각 개인의 생존 본능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가난에 대해 서로를 탓했다. 미나는 횡령한 민준을 탓했고 민준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자신을 횡령하게 만든 미나와 최 여사님을 탓했다. 그리고 최 여사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부유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두 사람을 탓했다. 그들을 지치게 하고 더욱 배고프게 만든 싸움이 잦아들자 민주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풀었다. 쫓겨날 때 차고 있어서 지은이 압수하지 않은 유일하게 남은 귀중품이었다. 그는 또한 미나가 착용하고 있던 금 귀걸이를 강제로 요구했다. 미나가 반항하며 싫다고 소리쳤지만 민준과 최 여사님은 밥을 사고 값싼 방을 빌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그녀를 강요했다. 마침내 원한에 가득 찬 뚱한 얼굴로 미나는 귀걸이를 내놓았다. 민주는 공원에서 다소 떨어진 중고 시장으로 가서 시계와 귀걸이를 길거리 업자에게 팔았다. 정품 보증서가 없고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건들은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다. 민주는 며칠간의 간단한 식사와 일주일 동안 지저분한 동네의 비좁은 쪽방을 빌릴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받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질퍽하고 하수구 냄새가 나는 좁은 골목에 있는 일일 임대 쪽방을 빌렸다. 방은 매우 작았고 가운데가 꺼진 얇은 스펀지 매트리스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벽은 축축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창문도 없었다. 문 위에는 작은 환풍구만 있을 뿐이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는 다른 세입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했다. 향기롭고 깨끗한 지은의 호화로운 집에 익숙했던 최 여사님과 미나에게 이 장소는 지옥이었다. 최 여사님은 퀴퀴한 냄새, 지나다니는 바퀴벌레, 먼지 쌓인 작은 선풍기만 있는 더운 공기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다. 그날 밤 그들은 허름한 식당에서 산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암울했고 대화는 없었다. 굶주렸기 때문에 개걸스럽게 먹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서로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다. 식사 후 민주는 시계와 귀걸이를 판 남은 돈을 베개 밑에 두었다.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도였다. 그는 내일 허드렛 일을 찾는 자본으로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해 민준과 최 여사님은 그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코를 골며 금방 잠이 들었다. 하지만 미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거미줄로 가득한 방 천장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생각이 복잡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잠든 어머니와 오빠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지저분한 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직 젊고 예쁘며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댈 곳이 되지 못한 민준을 미워했고 스트레스로 병들기 시작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악마의 속삭임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과 함께 있는다면 그 돈은 일주일 안에 바닥날 것이고 그들은 함께 굶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 돈을 혼자 가진다면 아마 다른 도시로 도망쳐 옛 친구를 만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천천히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미나는 민준의 베개 밑으로 손을 슬며시 넣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돈이 든 봉투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빼냈다. 민준이 잠결에 살짝 움직이자 미나는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민준은 잠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미나는 봉투를 꺼내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자신의 옷을 검은 비닐봉지에 쌌다. 자신을 배신한 어머니와 오빠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미나는 그쪽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가족의 유일한 생존 희망을 가지고 좁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비명이 그 지저분한 골목의 정적을 깼다. 그는 일어나서 베개 밑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돈이 사라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미나와 그녀의 물건도 없었다. 최 여사님은 민준의 비명에 놀라 잠에서 깼다. 민준이 미나가
그들의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말했을 때 최 여사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잔인할 리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사실은 명백했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그것은 분명 내부인의 소행이었다. 최 여사님은 울부짖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울음이 정말 비통했다. 그녀는 항상 애지중지했던 딸, 이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처럼 그녀를 버린 딸, 미나의 이름을 불렀다. 감정이 한계에 다다른 민주는 분노했다. 그는 축축한 방벽을 주먹으로 쳐서 손에서 피가 났다. 그는 미나를 거친 말로 저주했다. 자신의 피부치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아내에게 쫓겨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적어도 지은은 그들을 미워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그들의 일부였다. 이제 다른 기생충을 잡아먹는 같은 기생충. 그들의 파멸은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러 왔을 때 더욱 완벽해졌다. 이른 아침에 소란이 다른 이웃들을 방해한다며 화를 냈다.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민준을 보고 집주인은 겁을 먹고 그들을 즉시 쫓아냈다. 일주일치 방세는 미나가 가지고 도망쳤고 알고 보니 민준이 아직 완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젯밤 계약금만 냈을 뿐이었고 그들은 다시 쫓겨났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히 제로였다. 최 여사님은 텅 빈 시선으로 비틀거리며 걸었다. 딸의 배신으로 인한 심한 충격으로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민주는 뜨거운 길을 걸으며 어머니를 부축해야 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민주는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유일한 장소를 떠올렸다. 아마 지은이 이제 진정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마 지은이 산송장 같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동정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민주는 어머니를 데리고 지은이 살던 호화로운 주택단지까지 수킬로미터를 걸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거지 같았다. 정문 앞을 지키던 단지 경비원이 그들을 알아보고 경계하며 쳐다봤다. 하지만 민주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단지 멀리서 집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애원했다. 민주는 옛집 앞길 건너편에 섰다. 집은 어둡고 조용해 보였다. 차고에는 지은의 차가 없었다. 마당은 깨끗했고 잔디는 단정했다. 하지만 민준의 무릎을 순식간에 약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다. 집 울타리 앞에 커다란 간판이 박혀 있었다. 눈에 띄는 노란색 간판에 붉은색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금매 X번으로 연락주세요. 민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그들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추억이 깃든 그 집을 팔아 자신의 삶에서 그들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집은 비어 있었다. 지은은 어디론가 떠났고 성공과 행복을 가지고 떠났다. 이제 이 잔인한 세상에 정말로 혼자가 된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남겨두고 민준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무릎을 껴안고 한때 그가 저버렸던 집의 그림자 아래서 소리 없이 울었다. 지은에게 민준과 그의 가족을 쫓아낸 후의 나날들은 치유의 정적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다. 아침에 커피를 달라는 소리도 더 이상 없었다. 최 여사님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느라 시끄럽게 켜져 있던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음식이 너무 짜다거나 옷이 덜 다려졌다는 잔소리도 없었다. 집은 너무나 고요해졌다. 너무 고요해서 지은은 벽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와 뒤뜰 나무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정적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차 지난 5년 동안 그리워했던 편안한 담요로 변해갔다. 지은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 집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혹시 남았을지 모를 민준의 물건들을 버리고
그 가족이 밟았던 침대 시트, 커튼, 카펫까지 교체했다. 그녀는 그들의 흔적과 냄새를 지우고 싶었다. 민준의 담배 냄새와 최 여사님의 지독한 향수 냄새를 그녀의 신성한 공간에서. 집이 깨끗해진 후 지은은 바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비록 그 집이 그녀의 피땀으로 이룬 것이었지만 그 벽에는 너무 많은 나쁜 기억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딱이나 모욕에 대한 기억이 없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집 매매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위치가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구매 희망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2주 만에 집은 만족스러운 가격에 팔렸다. 집을 판 돈에다 더 이상 기생충에게 갉아먹히지 않아 온전해진 저축을 더해 지은은 도심에 있는 펜트하우스 아파트 한 채를 샀다. 그 아파트는 옛집보다 작았지만 훨씬 더 고급스럽고 현대적이며 매우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30층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 창문에서는 밤에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풍경이었다. 지은의 경력 또한 로켓처럼 솟아올랐다. 감정을 소모하는 골치 아픈 생각과 막장 드라마가 없으니 그녀는 일에 100%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가 맡고 있던 대형 감사 프로젝트는 마감일보다 훨씬 일찍 훌륭한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고객은 그녀의 꼼꼼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매우 만족했다. 회계법인의 상사는 지은을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승진은 새로운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더 고급스러운 업무용 차량, 개인 비서, 그리고 물론 훨씬 더 많은 수입. 지은은 이제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옷 입는 스타일을 바꿨다. 한때 민준이 새 옷을 사면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 입었던 낡은 원피스들은 이제 기부했다. 그녀는 새 옷장을 우아한 무슬림 비즈니스 웨어로 채웠다. 유명한 국내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다. 한때 피곤하고 칙칙해 보였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정기적인 관리와 가장 중요하게는 행복한 마음 때문에 밝게 빛났다. 사무실 동료들은 이혼한 후 지은이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자주 칭찬했다. 지은에게 이혼은 수치나 실패가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구한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이었다.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절차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준이 정해진 주소가 없고 재판 소환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장은 옛집 주소로 보내졌다. 하지만 민준은 그곳에 없었고 언론을 통한 공시송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걸석재판으로 사건을 판결했다. 판결은 피고의 부재 속에서 내려졌다. 지은은 단시간에 공식적으로 이혼녀가 되었다. 판사의 망치가 두드려졌을 때 지은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감사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건물을 나섰다. 마치 그동안 그녀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라벤더 아로마 향이 나는 새 아파트에서 지은은 수입가죽 소파에 편안히 앉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있을 때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들어왔다. 보통 지은은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를 무시하지만 왠지 모르게 직감이 그 메시지를 열어보라고 했다. 메시지 내용은 짧지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아, 나 민준 오빠야. 가게에서 다른 사람 핸드폰 빌렸어. 제발, 지은아, 어머님이 위독하셔. 우리 가게 처마 밑에서 자고 있어. 미나는 우리 돈 가지고 도망쳤고 정말 이대로는 죽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변할게. 약속할게. 제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줘. 아직 오빠를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니? 지은은 무표정으로 그 메시지를 읽었다. 동정심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솟아나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오직 혐오감과 자신의 평온이 방해받았다는 약간의 짜증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민준이 고열로 아픈 자신을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친구들과 낚시하러 갔던 것을 떠올렸다. 최 여사님이 단지 간이 약하다는 이유로 지은의 요리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을 떠올렸다. 민준의 마지막 따귀를 떠올렸다. 사랑. 그 사랑은 그들의 행동에 의해 여러 번 살해당했다. 지은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분노의 말이나 현명한 조언으로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적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지은에게 민주는 끝난 과거였다. 덮고 불태워버린 책이었다. 확고한 손가락으로 지은은 그 번호의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녀는 받은 편지함에서 그 메시지를 삭제하여 휴대폰을 더럽히는 디지털 쓰레기가 없도록 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밤의 서울 도시 풍경을 보여주는 큰 유리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저 아래 반짝이는 수천 개의 불빛을 보았다. 그 도시의 어두운 구석 어딘가에서 민준이 아마 자신의 운명을 후회하며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지은의 일이 아니었다. 모든 성인은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해 책임이 있다. 민주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게으름뱅이와 압제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러니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패배자가 되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 지은은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신선한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충만하고 온전하며 강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행복하기 위해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그녀 자신 안에, 자신의 발로 설 수 있는 능력 안에, 그녀의 평온한 신앙생활 안에, 그리고 그녀가 추구하는 정당한 소득 안에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부드러운 실크 이불에 쌓여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더 이상 악몽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내일 해가 더 밝게 떠올라 기생충으로부터 깨끗해진 그녀의 새로운 삶의 길, 그녀 스스로 창조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비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고, 그녀의 최고의 복수는 배신자들의 존재가 그녀에게 더 이상 무의미해질 정도로 성공하고 행복한 여성이 되는 것이었다. 시간은 삶의 혹독함에 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잔인하게 흘러갔다. 그 추방의 밤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고통으로 가득 찬 6세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도시 외곽,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쁜 인구 밀집, 지역의 허름한 쪽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방벽은 흰개미가 갉아먹어 썩은 얇은 합판으로 만들어졌다. 지붕은 여기저기서 새고 바닥은 차가운 거친 시멘트 바닥뿐이었다. 푹신한 매트리스는 없었고 낡은 돗자리가 매일 밤 그들의 잠자리가 되었다. 찌르는 듯한 하수구 냄새와 자주 싸우는 이웃들의 소음은 그들이 매일같이 삼켜야 하는 일상이었다. 최 여사님의 상태는 미나가 그들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심한 충격과 정신적 압박으로 그녀의 건강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때 턱을 치켜들고 항상 거만하게 굴던 그 여인은 이제 돗자리 위에 힘없이 누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오른쪽 몸 일부를 마비시키는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다. 입은 약간 비뚤어졌고 말은 어눌했으며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 이상 비싼 의사의 진료나 특허약은 없었다. 민주는 가게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이나 자신이 직접 달인 값싼 한약재만 사줄 수 있었다. 매일 밤 최 여사님은 그저 신음하며 거미줄로 가득한 방 천장을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아마도 과거의 오만함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신에게 불리한 운명을 탓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생계를 잇기 위해 민주는 전직 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멀리 던져버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2km 떨어진 전통 재래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했다. 지은이 아마도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평온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매일 새벽 3시. 민주는 이미 일어나 졸음을 참으며 시장으로 걸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그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쌀포대, 채소 바구니, 과일 상자를 날랐다. 한때 푹신한 인체공학적 의자에만 기댔던 그의 등은 이제 짐의 무게에 눌려 상처투성이에 구부정해졌다. 한때 잘 관리되던 그의 피부는 이제 햇볕에 타서 거칠고 때로 가득했다. 그의 부드러웠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철사나 나무 상자에 긁혀 자주 상처를 입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재래시장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이 트럭에서 50kg짜리 양파 자루 하나를 막 내렸을 때 금은방과 옷가게가 있는 쪽에서 시끄러운 외침이 들렸다. 시장 경비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과 뒤섞였다. 민주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시장에서의 범죄는 흔한 일이었다. 그는 그저 자기 일을 마치고 푼돈을 받아 집에서 굶주리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도시락을 사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더러워진 셔츠 소매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군중을 피해 멀리 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귀에 익숙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으며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궁금해서 민주는 쓰레기 수거함에 올라가 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군중의 한가운데를 볼 용기를 냈다. 군중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심장이 맺는 것 같았다. 그건 미나, 그의 여동생이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그 소녀는 이제 너무나 비참해 보였다. 한때 길고 잘 관리되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엉망진창이었고 아무렇게나 잘려 있었다. 얼굴은 바싹 말랐고 광대뼈는 날카롭게 튀어나왔으며 관자놀이에는 푸른 멍이 들어 있었다. 옷은 남루하고 더러웠다. 미나는 보석을 쇼핑하던 한 아주머니의 지갑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잡혔다. 분노한 군중은 시장 경찰이 와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녀를 거의 때려 죽일 뻔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달려가 동생을 돕고 싶었다. 그게 자기 가족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를 막았다. 그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짐꾼일 뿐이었다. 만약 그가 나선다면 아마 그도 흥분한 군중에게 함께 맞을지도 몰랐다. 그는 미나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 순찰차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미나는 히스테릭하게 울며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민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 사람들의 조롱에 묻혔다. 더러운 민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이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보았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그들의 생존 희망이던 돈을 가지고 도망친 미나는 결국 잡히는 길거리 도둑이 되었다. 미나가 훔쳐 달아난 부정한 돈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사기를 당했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생활 방식으로 탕진했을 것이다. 민주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빠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너무나 실패했다고 느꼈다. 그는 썩은 상자 더미 뒤에 숨어 경찰차가 동생을 쇠창살로 데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 민주는 일찍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날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 두려움에 질린 미나의 얼굴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을 따라 자신의 거처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날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쪽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물건들, 즉 돗자리, 낡은 베개, 작은 석유 풍로, 그리고 몇 벌의 옷이 문 앞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팔에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가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건 집주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험악했고 콧수염은 두껍게 나 있었다. 민준이 오는 것을 보자 그 남자는 즉시 땅에 침을 뱉었다. 어이, 민준, 잘 왔네. 내 흙냄새 나는 엄마랑 내 쓰레기들 지금 당장 가지고 꺼져. 그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다. 민주는 놀라며 애원했다.
사장님, 제발요, 사장님.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오늘 일당 받아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요. 핑계만 대기는. 그 남자가 말을 잘랐다. 너 벌써 3개월이나 밀렸어. 나도 충분히 참았다고. 내 엄마는 매일 시끄럽게 신음해서 다른 세입자들이 무서워해. 냄새도 역겹고 나는 돈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 방 새놓을 거야. 빨리 꺼져. 안 그러면 주민들 불러서 쫓아낼 줄 알아. 민주는 어머니를 보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 남자에게 제지당했다. 좁은 현관에서 최 여사님은 이미 골목길가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져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입가에서 침이 흘러내렸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극심하게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큰 돌이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사장님, 제발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세요. 사장님 양심은 어디 있나요? 민주는 집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서럽게 울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지붕을 위해 낯선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출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양심으로는 쌀 못 사. 임마. 사업은 사업이야. 꺼져. 그 남자는 민준의 어깨를 살짝 발로 차서 밀어냈다. 그날 오후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마비된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는 등에 더러운 옷이 담긴 보따리를 메고 왼손으로는 다리를 끌며 걷는 최 여사님을 이끌었다. 그들은 다시 쫓겨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갈 곳도 저축한 돈도 친척도 없었다. 미나는 감옥에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완전한 노숙자가 되었다. 민주는 어머니를 데리고 목적 없이 걸었다. 밤을 보낼 조용한 가게 처 하나 마른 다리 밑을 찾아서 카르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와 한때 그들이 지은의 눈에서 짜냈던 모든 눈물방울을 되돌려 받고 있었다. 1년 후 도심의 한 호화로운 연회장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신선한 꽃들이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다. 샹들리에가 웅장하게 매달려 금빛을 발산했다. 건물 밖에는 여러 대기업과 지역 관료들이 보낸 수십 개의 축하 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오늘은 지은의 부티크 5호점 개업식이자 그녀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자선재단의 출범일이었다. 지은은 작은 무대 위에서 진심 어린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개업 리본을 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무슬림 패션을 입고 있었다. 단순한 디자인의 긴 드레스였지만 우아한 고급스러움을 발산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은 근심 없이 맑게 빛났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많은 여성들의 영감이 된 그녀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추었다. 지은은 더 이상 억압받고 두려워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활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졌다. 지은과 그녀의 팀은 건물 옆마당에 모인 빈민들에게 나눠줄 1000개의 고급 도시락과 현금 지원금을 준비했다. 지은은 직접 그 선물들을 나눠주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수혜자들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나누고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풍성한 축복에 감사하고 싶었다.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질서정연하게 이어졌다. 지은은 인내심을 갖고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도시락과 봉투를 건네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줄선 사람들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먼지 냄새도 지은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상냥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애정을 발산했다. 마침내 낡은 휠체어를 밀고 있는 깡마른 남자의 차례가 그녀 앞에 왔다. 그 남자는 어깨에 구멍이 난 티셔츠와 흙으로 더러워진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고 머리는 길고 헝클어져 있으며 기름졌다.
그의 몸에서는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났다. 쓰레기와 오랫동안 비누를 대지 않은 묵은 땀 냄새가 섞인 냄새였다. 그가 밀고 있는 망가진 휠체어 위에는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늙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말랐고 머리는 하얗게 헝클어져 있었으며 시선은 텅 비었고 입은 소리 없이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은은 도시락 한 개와 봉투를 들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에게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과 어머님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지은은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는 즉시 도시락을 받지 않았다. 그의 더럽고 떨리는 손은 오히려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지은이 신고 있는 하이힐에 고정되었다. 그 신발. 그는 한때 아내가 자주 보던 잡지에서 그 신발 모델을 본 적이 있었다. 천천히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사만 눈이 지은의 아름다운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천천히 그의 목을 대가 쓰디쓴 침을 삼키며 오르내렸다. 눈물이 즉시 그의 흐릿한 눈에 고였다. 그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한때 그가 때렸던 얼굴, 한때 그가 매일 모욕했던 얼굴, 한때 그의 자존심 때문에 져버렸던 얼굴. 그건 지은, 그의 아내였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섬겼던 아내, 한때 그의 옷을 빨아주었던 아내, 한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아내. 지은아. 남자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나왔다.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유심히 쳐다봤다. 그 눈, 그 코, 그리고 그 얼굴 윤곽을 보았다. 먼지와 고통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지은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민준이었고 휠체어에 앉은 늙은 여인은 최 여사님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이제 그녀의 자비를 바라는 거지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지은의 심장은 평온하게 뛰었다. 분노의 급증도 불타는 복수심도 없었다. 울고 싶게 만드는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평탄하고 텅 비었으며 낯선 감정만이 존재했다. 마치 그녀의 삶에 아무런 역사도 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증오는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지은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무관한 과거가 되었다. 민주는 지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지은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동정심에 울며 그를 안아주기를 바랐다. 그는 아주 조금이라도 감정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민주는 엎드려 빌고 싶었고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으며 지은 없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하고 싶었다. 그는 너무나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 1년 동안 매 순간 그를 불태웠던 후회. 하지만 지은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전문적인 미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민준의 손에 도시락과 봉투를 쥐어주고는 침착하게 줄의 다음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가세요. 아버님, 줄이 아직 길어요. 뒤에 계신 어머님이 기다리셔서 안타깝네요. 지은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길을 막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민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보다 더 산산이. 지은의 무관심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겨졌다. 지은은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녀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기억에서도. 지은은 완벽하게 이겼다. 그 여인은 그들의 과거라는 책을 닫고 재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렸다. 한 보안 요원이 다가와 줄을 막고 있으니 빨리 움직여 달라고 정중하게 민준에게 요청했다. 민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멀어졌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최 여사님은 그저 민준의 무릎에 놓인 도시락을 향해
손을 뻗을 뿐이었다. 배고픔. 민주는 그 호화로운 건물 건너편 인도에서 멈췄다. 그는 어머니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멀리서 그는 지은이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 타는 것을 보았다. 개인 기사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지은은 민준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우아하게 차에 탔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며 옅은 연기를 남기고 지은을 행복으로 가득 찬 그녀의 화려한 삶으로 데려갔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열었다. 안에는 뽀얀 흰쌀밥, 갈비찜, 닭구이, 그리고 신선한 채소가 있었다. 그가 1년 동안 본 가장 호화로운 음식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입에 밥 한 숟가락을 넣어 주었고 어머니는 즉시 개걸스럽게 씹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을 위해 한 숟가락을 떴다. 음식 맛은 너무나 맛있었다. 최고의 케이터링 요리였다. 하지만 민준의 혀에서는 뺨을 타고 흐르는 짠 눈물과 섞인 맛이 났다. 그는 붐비는 길가에서 구경거리가 되며 서럽게 울었다. 그는 전처가 준 도시락을 꼭 껴안았다. 마치 그것이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인 것처럼. 후회는 너무 늦게, 아주 늦게 찾아왔다. 그는 날카로운 자갈을 쥐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고 이제 그 자갈이 그를 무감각해질 때까지 상처 입혔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용서의 문은 닫혔다. 잠겨서가 아니라 집주인이 훨씬 더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 매우 다른 지점에서 끝난다. 지은은 성실함과 노력의 날개로 높이 날아올랐고 민준과 그의 가족은 스스로 만든 진흙탕에 빠져들었다. 그날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증명되었다. 최고의 복수는 분노나 욕설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성공하며 너무나 평화로워져서 한때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존재가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파멸은 당신의 두꺼운 성공담, 속 작은 각